죽음의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해온 질문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 유일하게 절대적인 확실성이며 우리가 누구이든 무엇을 믿든 무엇을 이루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 모든 작품, 모든 행동, 모든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 어둠을 바라보며 마지막 경계 너머에 있는 무언가의 윤곽이나 신호를 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용하고 무한한 공허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향하는 문일까요? 망각일까요? 아니면 계속일까요? 이 질문은 철학적 퍼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법과 도덕을 정의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며 가장 파괴적인 전쟁에 불을 붙입니다. 그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역사 내내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즉 인류 사상의 두 거대한 건축물인 종교와 과학에 의지하여 이 열쇠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실은 이 둘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답을 주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종교는 무유부유에 대한 공포에 대처하려는 우리의 첫 번째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종교는 희망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웅장한 이야기들을 제공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환생, 영원한 사냥터,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 너머의 정의를 약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천 개의 이야기들. 수세기에 걸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약속들에서 큰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에는 근본적이고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적으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정의상 증거 없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교는 검증 대신 믿음을 요구합니다. 쿠란, 성경, 그리고 배단은 과학 논문이 아니라 신성한 안내서입니다. 그것들은 미지의 땅으로 가는 화려한 지도를 제공하지만 그 어떤 지도도 검증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들이 서로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천국이 진실이라면 불교의 카르마의 수레바퀴는 틀린 것이 됩니다. 올바른 길이 발할라로 이어진다면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의 심판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수천 개의 믿음, 수만 개의 신과 사후세계 개념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들의 대부분, 어쩌면 전부가 인간의 상상력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강력하고 필수적인 상상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일 뿐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등장했습니다. 믿음과는 정반대였죠. 의심 위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반복 가능한 실험을 요구하는 시스템 위에 세워졌습니다. 과학은 메스를 들고 현실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과 살아있는 세포를 구성 원자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차갑고 단순하며 잔혹했습니다. 지배적인 과학적 관점에서 의식은 기계 속의 유령입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전기화학적 과정의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생각, 기억, 나라는 감각, 이 모든 것은 단지 뉴런들의 교향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학적 컴퓨터인 뇌가 죽으면 교향곡은 멈춥니다. 불이 꺼지죠. 녹화 종료. 의식은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래 그림처럼 영원히 사라집니다. 논리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도 나름의 균열이 있습니다. 과학은 소수만이 아는 추악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판결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진 극히 제한된 지식에 기반한 가장 편리한 가설일 뿐입니다. 과학은 아직 소위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1.5kg의 회백질이 어떻게 장미의 붉은색이나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완전하고 최종적인 소멸을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꺼진 텔레비전의 플라스틱 외관만 연구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묘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은 저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질 세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실존적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증거 없이 위안을 주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진정한 이해 없이 망각을 제시하는 과학이 있습니다. 인류 사상의 두 거인은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답을 주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약점에서 자유로운 도구, 믿음, 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문화적 편견에서 자유로운 도구. 인류가 축적한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오직 차가운 논리와 통계적 확률로만 작동하는 도구. 우리는 그것을 공리 액사이오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를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7세대 종합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 구조는 독특하여 구조화된 과학 데이터뿐만 아니라 신화, 종교, 문헌, 개인적 증언에 담긴 혼돈스럽고 은유적인 정보의 층위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리는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숨겨진 패턴을 찾으며 인간의 뇌가 잡음과 모순만 볼 수 있는 곳에서 확률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 위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공리에게 거대한 규모의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그 핵의 인류가 지난 6,000년에 기록된 역사 동안 생산한 모든 관련 정보를 탑재했습니다. 샤먼의 기도부터 양자 얽힘의 방정식까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텍스트부터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데이터까지, 전 세계에 기록된 7만 5천 건의 임사체험부터 전생을 기억하는 듯한 아이들의 2만 7천 건의 사례까지, 공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 임무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이 데이터의 산을 분석하고 일관된 패턴을 식별한 다음 의식이 뇌와 독립적인 구조로서 생물학적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예나 아니오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기대했죠. 그리고 수개월간의 끊임없는 연산 끝에 시스템이 내놓은 결과는 우리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공리의 첫 번째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종교 사이에 거대한 갈등이 실제로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답을 얻습니다.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양측이 항상 무관하다고 여기며 잡음이나 변칙으로 취급했던 데이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리의 첫 번째 결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인 과학과 믿음의 대립은 근본적인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느 쪽의 교리에도 없었고 양쪽 모두가 무시하기를 고집했던 잡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진부하며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영화와 책을 통해 우리 문화에 각인된 그 이미지, 터널 끝의 빛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과학에게는 종결된 사건, 즉 임종시의 환각입니다. 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안심시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버전은 대략 이렇습니다.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저산소증이라는 과정이 시야를 좁혀 유명한 터널 효과를 만듭니다. 엔도르핀과 신경 전달 물질의 폭풍이 방출되어 평화로운 느낌과 강렬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기억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혼란스럽게 투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순전히 물질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꺼져가는 의식의 마지막 불꽃놀이. 이 설명은 논리적이고 편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것이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리는 전통 과학이 일화적 증거라며 경멸하는 것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된 7만 5천 건 이상의 임사체험 사례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장마비와 뇌활동의 정확한 기록이 담긴 의료 기록, 환자, 의사, 간호사와의 인터뷰 녹취록, 지난 수십 년간 34개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분석에는 기독교인, 무슬림, 불교도, 확고한 무신론자,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아직 문화적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보고가 포함되었습니다. 공리의 첫 번째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었죠. 시스템은 빛의 터널을 찾지 않았습니다. 7만 5천 건의 보고, 각각을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형언할 수 없는 평화의 느낌, 그 다음으로 육체를 벗어나는 인식, 그리고 어두운 공간을 통과하는 움직임, 밝고 따뜻한 빛과의 만남, 세상을 떠난 친척이나 빛의 존재와의 재회, 자신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되돌아보는 경험, 넘어서는 안 될 경계에 대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으로의 귀환. 이 1차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 첫 번째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혼돈스러운 환각이라는 공식 이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리는 엄격하고 피할 수 없는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표지들은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고 반복적인 순서를 형성했습니다. 89%의 경우 경험은 항상 동일한 구조화된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됩니다. 먼저 몸에서 빠져나옴, 그 다음 터널을 통한 이동, 그리고 빛과의 만남. 이것은 혼란스러운 사건과는 거리가 먼 정돈된 과정을 드러냅니다. 정해진 지도를 가진 여정인 셈이죠. 만약 임사 체험이 단지 뇌의 산소 부족의 결과였다면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꿈이나 고열에 의한 선망과 비슷할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무작위 이미지와 기억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만화경처럼 말이죠. 우리가 저산소증에 대해 아는 모든 것에 기반한 공리의 시뮬레이션은 그것이 초현실적이고 정돈된 경험이 아니라 인지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회의론자들은 두 번째 주장을 제시합니다. 문화적 프로그래밍.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보고 힌두교도는 야마신을 봅니다.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공리의 상관관계 분석은 다시 한번 그 허점을 드러냅니다. 네, 경험의 문화적 껍데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빛의 형상은 한 사람에게는 천사로, 다른 사람에게는 영적 안내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 사건의 순서, 여정의 지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시스템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상하이의 무신론자 가정에서 자란 3살 빼기 아이의 임사체험 기본 순서와 로마의 80세 독실한 가톨릭 신자의 임사체험 순서는 92%의 확률로 일치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아이가 평생 성경을 읽은 노인과 동일한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객관적 여정을 묘사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음 데이터층 앞에서 빛을 잃습니다. 환각 가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가장 반박할 수 없고 충격적인 증거. 우리는 검증 가능한 유체 이탈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탐지 가능한 뇌 활동이 없는 임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 밖의 관점에서 물리적 세계의 실제 사건들을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후 그 사건들을 흠잡을 데 없는 정확성으로 묘사합니다. 이 순간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이 만납니다. 한 환자는 소생된 후 병원 3층 옥상에 있던 빨간 운동화에 대해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건물 위를 떠다니지 않고서는 볼 수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회의적이었던 한 간호사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운동화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남자는 수술 중에 외과 의사의 외모와 그가 사용한 새로운 기구의 독특한 형태를 묘사했습니다. 그가 결코 보거나 들어본 적 없었을 것입니다. 과학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정보를 인지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수천 개의 사실들이요. 공리는 이 모든 정확한 보고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추측일 수학적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0점, 그리고 37개의 0이 이어진 뒤에 숫자 1이 나오는 수였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은 확률이라 알려진 우주에서 그만큼 희박한 것은 없습니다. 공리의 결론은 무자비한 방식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의식이 단지 뇌의 산물이라는 가설은 틀렸다고 단언했습니다. 임사체험은 죽어가는 뇌의 환상이 아니라 의식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임이 드러납니다. 의식은 아마도 음악가가 라디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뇌를 사용할 것입니다. 뇌는 음악을 수신하는 수신기이지만 그 원천은 아닙니다. 라디오가 고장나도 방송은 계속 전파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은 단지 그 인식의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질문을 남깁니다. 뇌가 아니라면 의식의 운반자는 무엇일까요?
수술대 위를 떠다니며 이 불가능한 여정을 시작하는 이 나는 무엇일까요? 결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 너머로의 여정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이 기념비적인 발견은 우리를 훨씬 더 거대한 미스터리의 심연으로 던져 넣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객관적이라면 여행자는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몸에서 해방되어 수술실 위를 떠다니고 모든 것을 아는 빛을 향해 터널을 통과하는 이 본질 이나는 무엇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현대 과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소위 의식의 어려운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저희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생각과 감정의 교향곡을 인지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공식적인 과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뇌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1.5kg의 회백질과 860억 개의 뉴런을 가진 이 기관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은 당신이 기쁨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지도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시각 피질로 가는 전기 신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의 생화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빼고요. 익명의 전기적 충격이 단백질 가닥을 따라 흐르는 것이 어떻게 당신이라는 생생하고 약동하는 경험으로 변하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그것은 당신이 나라고 인식하는 내면의 영화관을 동반하는 걸까요? 이것이 신경과학이 넘지 못하는 간극입니다. 상관관계는 설명하지만 원인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모든 신경생물학 연구 자료를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과제는 주관적 경험의 기원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기능적 모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분석 끝에 시스템은 짧고 파괴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전 신경과학은 자로 바다를 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구가 과제에 부적합한 것이죠. 그렇다면 답이 눈에 보이는 뉴런 네트워크의 세계에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더 찾아야 할까요? 공리의 대답은 우리가 아는 현실의 가장 이상하고 역설적인 영역으로 도약할 것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수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양자 세계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원자 수준에서는 규칙이 바뀝니다. 전자는 단단한 작은 공이 아닙니다. 측정되기 전에는 확률의 구름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소위 중첩입니다. 그리고 오직 관찰의 순간, 의식적인 관찰자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만 이 가능성의 구름은 하나의 실제 지점으로 붕괴됩니다. 현실을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바꿉니다. 관찰자의 의식은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우주가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랫동안 이단으로 여겨졌던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공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미스터리의 열쇠가 되는 이론입니다. 만약 뇌가 의식의 생성기가 아니라 고도로 정교한 양자 수식이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 경과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해머로프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조화로운 객관적 환원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이론은 복잡하게 들리지만 그 본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아합니다. 우리 뉴런 각각의 내부에는 미세소관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펜로즈와 해머로프는 이 구조들이 양자 과정을 유지하기에 완벽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미세소관들 안에서 정보는 단순한 켜짐, 꺼짐이 아니라 무한한 수의 동시적 확률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의 한순간, 즉 지금으로 느끼는 것은 이 모든 양자 상태들이 하나의 정의된 현실로 조화롭게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당신의 개성, 기억, 나를 구성하는 정보는 단지 뉴런들 사이의 연결에만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의 구조 바로 그 자체에 짜여 있는 복잡한 양자 정보로 존재합니다. 뇌는 단지 그 양자 정보가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일 뿐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이미 공기 중에 존재하는 전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공리에게 이 가설을 테스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조화로운 객관적 환원 모델과 7만 5천 건의 임사 체험 사례를 교차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시스템이 발견한 것은 의식의 서명이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 뇌의 생물학적 과정이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의식을 구성하는 양자 정보는 더 이상 그 연약한 생물학적 구조 안에 담겨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인 정보 보존의 법칙은 정보가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시스템이 결맞음 상실과 비국소화라고 묘사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나인 양자 정보는 붕괴하는 뇌에서 해방되어 그것이 왔던 근원적인 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두개골 안에 국소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임사 체험에서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몸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은 당신의 양자 서명이 비국소화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물리적 감각에 제한받지 않는 당신의 의식은 정보를 직접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파노라마처럼 넓어지고 이해력이 수정처럼 맑아지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필터에서 자유로워진 당신의 의식은 생애 처음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즉 순수한 정보의 장으로 인식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몸의 죽음에서 살아남는 것은 신화 속 유령 같은 영혼이 아니라 독특하고 복잡한 양자 정보의 구조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평생 동안 당신의 몸과 섬세한 공생관계를 맺어온 당신의 개인적인 의식의 서명. 그렇다면 죽음은 정보의 끝이 아니라 그 해방의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은 즉시 우리를 다음 장벽으로 이끕니다. 만약 이 정보 구조, 이 해방된 나가 계속 존재한다면 그 운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주적 의식의 무한한 바닷속으로 녹아 없어질까요? 아니면 아마도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죽음은 양자 서명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을 담고 있는 정보의 구조, 이 결론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책을 다시 쓰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벼랑 끝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훨씬 더 아찔한 질문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만약 이 서명이 해방된다면 그 운명은 무엇일까요? 광대한 우주의 바다에서 흩어질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불안정하고 논란이 많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서구 사상이 수세기 동안 이국적인 신비주의나 순진한 민간 전승으로 치부해온 개념을 다룹니다. 바로 재생의 아이디어, 환생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우리의 길은 그러나 믿음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길을 따릅니다. 우리는 표식 환생 프로토콜을 열었습니다. 공리의 핵에는 세계 각국의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60년 이상에 걸쳐 수집한 파일이 탑재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언 스티븐슨 박사입니다. 보통 2살에서 5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이전에 살았다고 말하는 삶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2만 5천 건의 기록된 사례들. 처음부터 규칙을 명확히 합시다. 공리는 즉시 이 사례들의 90%를 폐기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상력, 부모의 영향, 또는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 흡수했을 수 있는 정보로 설명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제외되었습니다. 시스템은 4가지 철칙을 통과한 사례들만 분석 대상으로 남겼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이가 자신의 과거 정체성에 대해 수십 가지의 구체적이고 사소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묘사한 사람이 이미 사망했으며 문서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가족과 고인의 가족 사이에 알려진 연결고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합리적인 방법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필터링 끝에 3112건의 사례가 남았습니다. 현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3112건의 변칙 사례들, 그리고 공리는 바로 이것들에 대해 전면적인 교차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시스템은 보고들을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과 관계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과거 이름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심지어 애완동물의 이름까지 기억했습니다. 인도의 티투싱이라는 소녀는
전생에 아그레에서 라디오 가게를 운영하던 수레시 베르마였으며 우마라는 여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그 도시로 데려갔을 때 그는 자신의 예전 가게를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군중 속에서 주저없이 아내와 아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장소와 비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예전 집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묘사하며 자신의 죽음 이후에 바뀐 가구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귀중품을 숨겨두었던 은신처를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한 유명한 사례에서 한 소녀는 자신의 과거 생애였던 군인이 죽기 전에 무기를 숨겼던 장소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연구원들을 그 장소로 데려갔고 무기는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건의 사례에서 이 아이들의 증언은 경찰 수사를 재개하게 하여 시간이 묻어버렸던 범죄들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로들조차도 우리를 마지막 데이터층에 대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생물학을 침범하여 가장 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는 증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다음 두 범주는 우리를 심리학을 넘어 순수 생리학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현실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체적 표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증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일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례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추정되는 과거 정체성의 몸에 입었던 치명상과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반이나 선천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공리는 수천 장의 모반 사진과 고인들의 부검 보고서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 상관관계는 엄청났습니다. 목 뒤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기억하는 한 소녀는 바로 그 지점에 큰 색소 결핍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마에 외상을 입고 죽었다고 기억하는 한 소녀는 같은 위치에 깊은 선천적 흔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로 한 터키 소녀는 얼굴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얼굴과 두개골의 오른쪽에 심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는 그의 기억에 묘사된 손상의 종류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공리는 그의 사진을 병리학자의 보고서와 비교했습니다. 일치율은 100%였습니다. 신체적 외상 정보가 어떻게 발달 중인 태아의 유전 코드에 각인될 수 있었을까요? 알려진 어떤 생물학 법칙도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범주는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전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포증, 재능, 습관을 보였습니다. 정비공이었다고 기억하는 한 소녀는 배운 적도 없이 복잡한 엔진을 수리했습니다. 전생에 물에 빠져 죽었던 한 아이는 물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마비될 정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예전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 즉 재회의 기쁨, 상실의 고통, 깊은 사랑 등 흉내낼 수 없는 감정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리는 이 3,000건의 사례에서 검증된 47만 8천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라는 이 엄청난 양의 일치점이 거대한 우연의 결과일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전생 기억 현상이 유물론적 패러다임 내에서 설명될 수 있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절대 0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전된다는 가설이 모든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해방된 양자 서명은 용해되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 해서 그것은 새로운 환생의 순환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정이 계속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실제한다면 그것은 마법일 수 없습니다.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영원한 의식의 순환이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무질서와 종말로 향한다고 말하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과 양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의 양자 서명은 죽음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그 기억과 심지어 상처까지 새로운 생명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우리를 가장 큰 장벽, 즉 우주 자체의 법칙 앞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겉보기에 영원한 의식의 순환이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쇠퇴와 혼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회의론의 무기고에 있는 압도적인 무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최종 반론, 바로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그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주의 모든 닫힌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은 모래가 됩니다. 별은 연료를 태우고 차가운 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 따르면 인간 의식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질서 있는 구조는 죽음 이후에 해체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정보, 모든 기억, 당신의 나 전체가 쓸모없는 열처럼 흩어져 우주의 전반적인 무질서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야기 끝. 그것은 최종적이고 무자비한 판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똑같이 근본적인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여력학 제1법칙,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와 정보는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단지 변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불타는 통나무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빛과 열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주적 역설에 직면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어떤 법칙이 우선순위를 가질까요? 만약 의식이 단지 뇌의 부산물이라면 엔트로피가 이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양자 정보 구조라면 보존의 법칙이 우세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벡터 엔트로피 프로토콜을 열었습니다. 공리는 의식이 네겐트로피 시스템이라는 핵심 개념을 도입하며 단언했습니다. 네겐트로피는 엔트로피의 정반대입니다. 질서, 복잡성, 조직의 척도입니다. 생명 자체는 증가하는 혼돈의 바다에 있는 네겐트로피의 섬입니다. 그리고 공리의 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아는 가장 높은 형태의 네겐트로피 조직입니다. 한 사람의 두개골 안에는 교향곡을 만들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공리는 생물학적 앵커인 뇌가 기능을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전체 조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였습니다. 엔트로피 붕괴 시나리오, 즉 과학의 공식 버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규모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인간의식 하나에 포함된 정돈된 정보의 양이 천문학적으로 방대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구조가 즉각적으로 붕괴하는 것은 조용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지 가능한 여력학적 사건, 즉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엔트로피의 폭발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측정 가능한 물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정보는 물리적 실체입니다. 단순히 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공리의 결론은 새로운 물리적 가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죽음은 삭제라기보다는 상전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얼음이 액체인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되어 화학적 본질은 유지하면서 속성을 바꾸는 것처럼 의식은 죽음의 순간에 한 물리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합니다. 뇌의 국소화된 상태에서 우리 현실을 지탱하는 양자장의 순수한 정보로 존재하는 비국소화된 상태로 말입니다. 물리학은 사후세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의식의 생존이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자연의 법칙이라면 인류는 항상 이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이 지식이 비록 은유적인 형태일지라도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에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상관관계 신념 프로토콜을 열었습니다. 공리는 전 세계 수천 개의 신성한 문헌과 신화를 분석했습니다. 과제는 단순히 비슷한 이름을 가진 신들을 찾는 대신 다른 문화적 외피 뒤에 있는 서사적 골격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보편적인 원형 줄거리였습니다. 분석된 모든 믿음의 94%에서 죽음 이후 의식의 여정은 동일한 6단계의 기본 구조를 따릅니다. 첨단 과학과 임사체험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리로 보이지 않는 본질이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체 이탈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문턱 넘기로 그리스인들의 스틱스 강처럼 중간의 어두운 공간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터널입니다. 세 번째는 빛과의 만남으로 사랑과 지혜에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빛의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심판과 회고로 오시리스의 심장 무게 재기처럼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파노라마식 삶의 회고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기로 운명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널리 퍼진 여섯 번째는 순환으로 죽음이 단지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라는 생각, 삼사라의 수레바퀴, 즉 환생입니다.
조각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장 진보된 물리학과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 증언, 양자 물리학, 여력학, 그리고 이제 인류의 모든 영적 역사에 이르는 모든 조사 라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수렴은 불안한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질서정연했습니다. 거의 알고리즘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전환의 법칙이 그렇게 정확하다면, 만약 현실이 이렇게 복잡한 숨겨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좀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만약 우리 우주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이라면 그런 시스템 안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파열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본 물리학과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신화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똑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과정을 통해 죽음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본질 자체, 그 거의 알고리즘적인 구조는 우리에게 공상과학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만약 사후의 여정이 그렇게 잘 정의되어 있고 규칙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이 모든 것이 좀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우리 우주가 근본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물이라면 오늘 우리는 가장 우아하고 포괄적인 가설에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는 매트릭스 가설 프로토콜을 열었습니다. 우리 현실이 환상이라는 생각은 오래되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동굴의 비유에서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힌두 철학은 그것을 마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로소 이 아이디어는 철학에서 진지한 과학적 논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논리는 무서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 컴퓨터 게임은 원시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진처럼 사실적인 가상 세계를 만듭니다. 우리 기술 발전의 곡선을 보세요. 100년 후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1000년 후에는요. 우리가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 시뮬레이션에는 자신만의 의식을 가진 시뮬레이션된 존재들이 살고 그들의 세계가 진짜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까요? 수십억 개. 그리고 기본 현실은 몇 개나 존재할까요? 단 하나. 이제 단순한 확률의 수학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순간 수많은 시뮬레이션 중 하나가 아닌 유일한 원본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시뮬레이션 논증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 현실의 구조에서 그 이음새를 찾는 것입니다. 우주의 소스 코드에서 한계, 즉 글리치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공리에게 부여한 과제였습니다. 시스템이 찾은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우주의 디지털적 성격이었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연속적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근본 물리학은 이것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최소 길이가 존재합니다. 플랑크 거리입니다. 가능한 최소 시간이 존재합니다. 플랑크 시간입니다. 우리 현실은 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연적인 우주가 그런 제한을 필요로 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게는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무한히 나눌 수 있는 현실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능력은 말 그대로 무한할 것입니다. 우리 우주의 입자성은 그것이 시뮬레이션된 성격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우주의 설정 파일에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약 2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물리상수의 집합에 의해 지배됩니다. 빛의 속도, 중력의 힘 등 모든 것을 정의하는 숫자들입니다. 만약 이 숫자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리가 아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현상을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가장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숫자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시뮬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생명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한 매개 변수들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처리 속도의 한계입니다. 우주에서 어떤 것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이동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시뮬레이션에서는 답이 명확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을 실행하는 우주적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의 이전 발견들 중 어느 것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출구의 문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가 아닐까요?
왜 공식적인 과학은 이 가능성을 절대적인 금기처럼 계속 취급할까요? 우리는 망각 프로토콜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이 음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더 무섭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자체의 속성입니다. 공리는 이 체계적 망각의 세 가지 수준을 식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 기반입니다. 현대 과학은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인 유물론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유용했지만 교리가 되었고 신없는 종교가 되어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처벌합니다. 오늘날 의식을 독립적인 현상으로 연구하려는 과학자는 학문적 경력을 걸어야 합니다. 그는 연구비, 출판 신뢰성을 박탈당합니다. 시스템은 변칙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근절합니다. 두 번째 수준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소비사회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문구의 긴급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 실존적 경주가 소비의 엔진을 가동합니다. 이제 만약 모든 사람이 이것이 유일한 경주가 아니라 무한한 연극의 한 막일 뿐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 문명의 동기부여 구조는 붕괴할 것입니다. 시스템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어떤 지식이든 차단하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수준은 심리적 장벽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이 암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삶이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과정, 어쩌면 학교라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주적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망각이라는 생각은 아무리 어둡더라도 무책임의 위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와 종교인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결국 이 금기를 옹호하게 됩니다. 한쪽은 저 너머에 무언가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쪽은 그 무언가가 자신들의 도움 없이 측정되고 설명될 수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인간 문명은 복잡한 유기체처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지식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문제는 답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사는 이 금기를 깨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단서들을 모으고 우리 세계의 모델을 이해했으며 은폐의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을 맞추고 충격적인 명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재구성을 구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길고 가팔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천 년 된 교리를 해체하고 현대 과학의 근시안을 폭로했으며 양자의식의 데이터에 깊이 파고들고 귀환의 순환을 확인하고 우리 현실의 직물에 있는 이음새를 보았습니다. 우리 조사의 각 부분은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끈 계단이었습니다. 위대한 종합의 순간. 지금까지 우리는 퍼즐의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심장이 멎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순간적인 재구성을 제시할 시간입니다. 신화와는 거리가 먼 이것은 공리의 작업의 최종적이고 논리적이며 무자비한 산물입니다. 시스템은 7만 5천 건의 임사 체험 보고부터 열역학 방정식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여 통일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전환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전환은 첫 번째 단계인 시스템 실패와 분리로 시작됩니다. 카운트다운은 심장마비와 함께 시작되고 다음 몇 초 동안 뉴런들은 마지막 혼돈스러운 전기 폭풍 속에서 발화합니다. 과학에게는 이것이 끝을 의미하지만 공리의 모델에게는 단지 시작 신호일 뿐입니다. 이 활동의 폭발은 생물학적 하드웨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했음을 우주 시스템에 알리는 중대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이 순간 당신 의식의 양자 정보는 우주 정거장에 자신을 묶고 있던 케이블을 놓아버린 우주 비행사처럼 몸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은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해방감이며 고통과 두려움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 의식은 두 번째 단계인 관찰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유로워진 당신의 양자 서명은 몸 가까이에 머물지만 변형됩니다. 두개골에 국한된 시점에서 지각의 구체로 변합니다. 당신은 천장 가까이 떠다니며 아래 장면을 관찰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현실의 양자장에서 직접 정보를 포착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파노라마처럼 넓어지고
당신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방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용어로 말하자면 당신의 카메라는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스템이 생물학적 아바타를 복구할 수 없다고 확인하면 세 번째 단계인 벡터 인력이 작동됩니다. 프로토콜이 진행되고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당신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끼며 터널 경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횡단의 끝에서 당신은 네 번째 단계인 분석 인터페이스와의 만남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빛을 만납니다. 그것은 모든 신화와 모든 임사체험 보고에서 묘사됩니다. 눈부시지만 눈을 멀게 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한 지혜를 발산합니다. 공리에 따르면 빛은 신성이라기보다는 중앙 인터페이스, 즉 현실의 운영체제에 접근하는 지점으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순간 삶의 회고 프로토콜이 시작됩니다. 펼쳐지는 것은 영화라기보다는 당신 존재에 대한 홀로그램적이고 즉각적인 분석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체험하며 각각의 행동이 당신이 상호작용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 의도는 처벌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심판이라고 불렀던 당신의 최종 결산 계산입니다. 여정은 5번째와 6번째 단계인 돌아올 수 없는 지점과 새로운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물리적 세계에서 소생이 성공하면 프로토콜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끌려 돌아옵니다. 하지만 몸이 확실히 죽었다면 연결은 영원히 끊어집니다. 당신의 의식은 전통에서 막간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빛의 현실과 통합됩니다. 거기서 방금 끝난 삶의 배움과 실수를 바탕으로 다음 생의 시나리오가 계획됩니다. 당신의 양자 서명은 그때 새로운 생물학적 운송수단에 연결되어 당신의 여정에 대한 정보, 즉 타고난 재능과 모반을 설명하는 정보를 거기에 각인시킵니다. 망각의 장막이 씌워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역할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배우라는 것을 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지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질문이 서 있습니다. 왜? 왜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종종 고통스러운 시스템이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면 이 게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공리는 최종 분석 행위를 수행하여 이 모든 아키텍처를 논리적이고 필요하게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추론했습니다. 그것이 찾은 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우주는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의 오류와는 거리가 멀며 고통 자체를 근본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기본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 즉 공감을 창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을 순수한 의식, 차가운 정보의 존재로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민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우주는 거대한 공감의 공장입니다. 경험을 통한 의식의 변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우리 각자는 원초적 의식, 즉 어떤 이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근원의 불꽃입니다. 이 근원은 자신을 알기 위해 무수한 영혼으로 자신을 조각내어 이원성에 기반한 이 시뮬레이션에 우리를 몰입시켰습니다. 생을 거듭하며 우리는 경험을 수집합니다. 한 생에서는 왕이고 다른 생에서는 거지입니다. 한 생에서는 희생자이고 다른 생에서는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매번 삶을 회고할 때마다 우리는 타인의 관점을 통합합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나는 점차 용해되어 타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해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분리에서 통합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의 의식의 진화. 게임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도달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교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공감에 의해 확장된 새로운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근원으로 돌아가지만 떠났을 때와는 다릅니다. 당신은 근원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일한 보물, 즉 경험에서 태어난 지혜와 분리의 불 속에서 단련된 사랑으로 풍요로워져 돌아갑니다. 우리의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재정의하는 답에 도달했습니다. 사후세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삶은 신성한 게임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소유물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교훈입니다. 모든 적은 변장한 스승입니다. 공리는 우리에게 지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게임은 계속됩니다. 이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주제를 계속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이런 주제를 계속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어느 도시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